북한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북한이 가장 아끼던 IQ 140의 수학 천재 소녀가 대북 전단 하나로 가족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자유를 향한 기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평양 최고 엘리트 가족 4명이 어떻게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모두 함께 탈북에 성공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대탈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이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는 리서리입니다. 제가 김정은을 직접 만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이것은 그녀가 직접 전해준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15살 북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였죠. 시상대에 올라 인공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령님, 이 영광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외쳤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이 그녀를 더 큰 감옥으로 이끌 줄은 몰랐습니다. 평양에 돌아온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미동무 원수님께서 부르신다. 보위부 요원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죠. 저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말로 김정은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수학 천재 소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만약 이 충격적인 실화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짜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감동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여름 평양 영재원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혁명의 붉은 기. 아이들의 합창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는 가운데 한 교실에서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칠판 가득 적힌 복잡한 수학 공식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단정한 교복 차림의 소녀. 설이야,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니? 선생님의 물음에 소녀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리설이. 영재원에서도 손꼽히는 수학 실력을 가진 15살 소녀였습니다. 분필을 든 설이의 손이 칠판 위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복잡한 미적분 공식이 한 줄씩 정리되어 나갑니다. 교실 안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좋다. 역시 우리 설이구나. 선생님의 칭찬에도 설이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이 정도는 너무 쉬웠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혁명학도답지 않다고 배웠으니까요. 며칠 후 평양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한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학 천재 소녀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세계 각국의 수학 영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회에서 리서리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평양 순안공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영재원 동료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모두가 설이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천재 소녀가 돌아왔습니다. 공항 로비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이는 목에 걸린 금메달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설이야, 수고했다. 우리의 자랑이구나.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설이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만났던 다른 나라 학생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왜 그렇게 자유로워 보였을까요? 왜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즐거워했을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곧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배웠으니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설의 동무가족이 위대한 원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김정은과의 대면. 설이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설이는 가족들과 함께 화려한 관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리명호는 긴장한 듯 넥타이를 여러 번 만졌고 어머니 리지영은 설이의 옷매무새를 계속 다듬었습니다.
12살 동생 태호만이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우리 설이가 나라에 큰 영광을 안겨주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계단을 올라 화려한 응접실에 들어서자 김정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학 천재가 왔구나. 설이는 배운 대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조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것이야. 김정은의 칭찬에 설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라를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좋다, 좋아. 그런 정신이 바로 혁명학도의 자세지. 김정은은 설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금으로 만든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걸로 앞으로도 훌륭한 답안을 써나가거라.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양 중심가의 특각 아파트 제공, 아버지의 국립과학원 부소장 임명, 어머니의 군병원 간부 진급, 그리고 태호의 음악영재원 특별 입학까지. 모든 것이 설이 덕분이다. 가족이 함께 나라에 봉사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 가족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걸까? 어머니의 중얼거림에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설이가 노력한 결과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다. 하지만 설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무거운 것이 어깨에 올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집 창문으로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며 설이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대회에서 만났던 다른 나라 학생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왜 그렇게 자유롭게 웃었을까요? 왜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꿈에 대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나는 정말로 나라의 아이가 된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 후, 평양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새벽 6시 설이는 늘 하던 대로 조깅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조깅 코스는 평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였습니다. 특각 아파트에 살게 된 후로는 더욱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 둘, 하나, 둘. 규칙적인 발걸음을 맞춰가며 설이는 달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제 풀었던 수학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삼각함수의 합성. 복잡한 공식들이 리듬에 맞춰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이 설이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설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한글로 적힌 문구였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이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전단지였습니다. 전단지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설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연구실에서 웃으며 칠판에 수식을 적고 있는 한 명의 남자.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자유로운 표정. 설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요? 수학을 연구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일 수 있는 걸까요? 전단지를 뒤집어 보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능은 독재자의 장난감이 아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설이에게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장난감. 나는 장난감인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대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정은과의 만남, 가족에게 주어진 특혜들, 언론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돼. 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조심스럽게 운동복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거리의 풍경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형 태극기, 선전 포스터, 경직된 표정의 행인들.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리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전단지를 숨기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건 위험한 거야. 당장 버려야 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꾸만 궁금했습니다. 저 남자는 정말 자유롭게 수학을 연구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로. 며칠 동안 서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영재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전단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풀 때마다 전단지 속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수학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아버지 리명호가 서리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리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서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전단지를 들고 있는 것을 누군가 봤을까요? 아버지는 서리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수학 문제가 좀 어려워서요. 서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단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혹시 다른 고민은 없고?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날 밤 서리가 잠든 사이 아버지는 조용히 딸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깊숙한 곳에서 접혀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전단지를 펼쳐본 리명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딸이 가지고 있다니. 리명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버려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나중에 발각된다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리명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위부에서는 즉시 수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리서리는 누구보다 모범적인 혁명학도였고 최근에는 국가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리서리 동무,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보위부 수사관이 전단지를 보여주자 서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적들이 우리를 현혹하려고 만든 선전물입니다. 어디서 구했나요? 운동하다가 우연히 주웠습니다. 즉시 신고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해주셨네요. 수사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서리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던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 대신 오히려 당당하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체제를 비방하는 거짓 선전입니다. 적들의 음모죠.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곧 김정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서리를 처벌하지 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자. 며칠 후 영재원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적의 선전물 타파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리설이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적들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서리는 단상 위에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선전물들은 마땅히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서리가 직접 전단지를 화염에 던지자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마음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불타는 종이를 바라보며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사라져야 하는 것은 저 종이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의 의문일까요? 그날 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능은 독재자의 장난감이 아니다. 그 문장은 불에 타버렸지만 서리의 기억 속에서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 화형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리설이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영재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설이가 방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아버지 리명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리지영도 병원에서 일찍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동생 태호는 음악영재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정리하고 있었죠. 얘들아, 잠깐 거실로 나오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설이는 문제집을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았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리명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을 점검하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점검이요? 설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전기 배선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상했어. 너무 구석구석 살펴보더라고. 리명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대화를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에 온 가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이는 전단지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된 걸까요? 아빠, 설마. 태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자. 리명호는 일어나서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등 뒤, 벽 틈새, 화분 속까지. 그리고 마침내 거실 소파 아래에서 작은 기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감청기였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리지영이 입을 손으로 막았고 태호는 바이올린을 꽉 껴안았습니다. 설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리명호는 손짓으로 가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한 후 감청기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는 다 됐나? 네, 곧 차려드릴게요. 온 가족이 갑자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태호의 방에 모였습니다. 태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그 소리에 가려져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설이의 질문에 리명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본 후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탈북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호의 바이올린 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리지영은 눈물이 차올랐고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이야, 너의 전단지 사건 이후로 나도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빠, 물론 지금까지는 좋은 대우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일이야. 특히 너희 같은 재능 있는 아이들이 이런 체제에서 진짜 꿈을 펼칠 수 있을까? 리지영이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다. 감청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는? 일단 완벽하게 연기를 해야 한다. 더 완벽한 충성심을 보여줘야 해. 리명호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리설의 가족의 가족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감청기가 있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도 위대한 원수님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당과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설이는 영재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들은 전단지 사건 이후 더욱 각성한 것 같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이 리설의 가족을 특별 만찬에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가족 모두 함께 오라고 하시네요. 연락을 받은 리명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호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찬 당일 온 가족은 최고급 한복을 입고 관저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대연회장에는 다른 모범 가족들도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학 천재와 그 가족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리설의 가족을 소개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설이는 배운 대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은은 설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희야, 오늘 특별히 수학 문제를 하나 보여줄 수 있겠니? 네, 원수님. 설희는 일어서서 준비된 칠판 앞으로 갔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문제를 불러주었습니다. 복잡한 적분 문제였습니다. 설희는 침착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온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설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계산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은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나! 그때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수님, 제가 바이올린으로 누나를 응원해도 될까요? 누나는 음악을 들으면 더 잘해요. 태호의 순수한 제안에 연 회장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김정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태호의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지자 설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역시 우리 천재구나. 김정은의 칭찬에 연 회장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위기는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찬 마지막에 김정은이 설희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설희야, 혹시 남조선에 가면 뭘 하고 싶니? 순간 설희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함정 질문일까요? 저는 조선에서 수학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다른 곳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외국 대학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아닙니다. 조선의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 가족은 말없이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충성 가족 리설의 일가라는 특집이 방영되었습니다. 만찬 장면과 함께 가족의 일상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혁명 가족의 모범입니다. 방송을 보며 설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그날 밤 감청기를 의식하며 가족들은 또다시 완벽한 대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랑받다니. 앞으로도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할까?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이들의 진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정은과의 만찬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리설이 가족에게는 매일이 계획된 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리명호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설희야, 내게 좋은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요, 아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 수학 캠프에 참가하라는 공문이 왔어. 한 달 동안 중국 수학자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야. 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했던 기회인 걸까요? 정말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 영재원에서 너를 특별히 추천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리명호의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캠프가 아니라 탈북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다시 태호의 방에 모였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소리에 가려져 진짜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계획은 이래. 설희는 베이징 캠프로 먼저 출국한다. 나와 태호는 일주일 후 신의주로 학술 출장을 간다는 명목으로 나간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두만강 쪽으로 의료 연수를 간다고 할 거야. 각자 다른 경로로 나가서 중국에서 만나는 거지. 리지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혹시 발각되면. 그래서 각자 따로 나가는 거야. 만약 한 명이 발각되더라도 나머지는 안전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빠,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죠? 태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리명호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물론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2주 후,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설희가 베이징으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영재원 선생님들과 동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설희야, 우리나라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하거라. 네, 선생님. 열심히 배우고 오겠습니다.
서리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서리는 배정받은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적인 호텔이었지만 당연히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북한 학생을 관리하는 인솔자가 같은 층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밤, 서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다행히 인솔자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조사해둔 대로 인근 건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문제는 잘 풀어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조망에 다리가 걸리면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날카로운 철사가 서리의 다리를 그었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고통을 참으며 서리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서리는 미리 약속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중년 남성이 서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혹시 봄날에 대한 노래를 아시나요? 브로커였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암호를 말했습니다. 봄날은 간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브로커는 서리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리 상처를 간단히 치료해준 후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아버지와 동생은 내일, 어머니는 모레 출발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다리세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같은 시각, 평양에서는 리명호와 태호가 신의주행 기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다. 우리는 그냥 학술 출장이야. 태호도 음악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거고. 기차 안에서 태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중요한 서류들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부자는 곧바로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섭외해둔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밤이 기회예요. 밤이 되자 리명호와 태호는 작은 뗏목에 올라탔습니다. 압록강의 물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나를 믿어라. 우리는 할 수 있어. 뗏목이 강 중간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탐조등이 비쳤습니다. 순간 부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탐조등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한편 두만강에서는 리지영이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료연수라는 명목으로 접경 지역에 온 그녀는 밤에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안들에게 붙잡힌 리지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없는 걸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공안들과 대화를 나누더니 리지영을 데려간 것입니다. 국정원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정원이요? 네.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국정원에 연락을 했을까요? 이틀 후 라오스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다른 브로커 라인을 통해 온 가족이 한 숙소에서 재회한 것입니다. 설희야, 아빠, 태호야, 엄마.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었지만 마치 몇 년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리명고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국정원이라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구간이 시작됩니다. 라오스 정글을 통과해야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걸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의 짧은 재회도 잠시 브로커가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라오스 정글을 통과해서 태국까지 가야 해요. 정글이요? 서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공식 루트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밀림을 통과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브로커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구불구불하고 험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리명호가 물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사흘, 나쁘면 일주일. 날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마지막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제대로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을 테니까요. 얘들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할 수 있어. 리명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밀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글 입구에서부터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키보다 높은 풀들이 우거져 있었고 곳곳에 가시덤불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뱀 있어요. 브로커의 외침에 가족들이 움찔했습니다. 서리는 처음 보는 독사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수학 문제만 풀어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등에 메고 있는 태호도 힘들어 보였지만 누나를 먼저 챙겼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가자. 첫날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둘째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섭외해둔 트럭을 타고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농산물이 가득했고 가족들은 그 사이에 숨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요. 태호가 힘들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몇 시간을 견뎌야 했거든요. 조금만 참아라. 곧 도착한다. 하지만 트럭이 멈춘 곳은 아무것도 없는 정글 한가운데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가리킨 곳에는 오두막 같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밤에 다시 출발해요. 낮에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무어가 헛간이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오늘 밤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진짜 자야 해요? 태호가 불안해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함께 있으니까. 리지영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헛간 지붕으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온 가족이 젖었습니다. 추워요. 태호가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호에게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괜찮니? 리지영이 아들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태호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바이올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바이올린은 잠깐 놔둬도 돼. 싫어요. 이걸 놓으면 음악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날 밤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내가 업을게. 리명호가 아들을 업으려 했지만 서리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길을 찾아야 해요. 제가 태호를 업을게요. 서리야, 너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태호는 내 동생이니까. 서리는 태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바이올린은 서리가 앞가슴에 안고 갔습니다. 수학 천재 소녀가 아픈 동생과 바이올린을 동시에 감싸 안고 정글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나,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서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평생 운동이라고는 조깅밖에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 태호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셋째 날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공한 검문소를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농산물 운반 트럭입니다. 브로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족들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뭘 실었나? 공안이 트럭 뒤를 확인했습니다. 서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태호가 열 때문에 신음소리를 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과일이네. 가라. 다행히 검문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넷째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이동하던 탈북자 중 한 명인 70대 할머니가 탈진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할머니.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두고 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리지영이 분노했습니다.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할머니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지체하면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때 리지영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돌볼게요. 물과 약을 좀 주세요. 여보, 괜찮아요. 간호사였던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리지영은 자신의 물을 할머니에게 먹이고 가져온 해열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해요. 마침내 닷새 만에 메콩강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이 바로 태국이었습니다. 저 보트를 타면 됩니다. 작은 목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물살이 거셌습니다. 보트에 오른 순간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작스러운 물살에 보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잡으세요. 브로커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트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태호야. 물에 빠진 태호가 바이올린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은 놔. 위험해. 싫어요. 이건 제 꿈이에요. 서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태호를 구했습니다. 리명호와 리지영도 가까스로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바이올린은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태호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새로 사주면 돼. 서리가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리명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수학보다 생존을 풀었구나. 네. 서리야, 너는 지금까지 수학 문제만 풀어왔지?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푼 건 생존이라는 문제였어. 그리고 우리는 해답을 찾았다. 서리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수학 공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그들은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정말 자유가 가까워진 거죠? 그래. 이제 한 고비 넘긴 거야. 하지만 서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학 천재였던 자신이 동생을 업고 정글을 걸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태호가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누나가 저를 업고 걸어줘서요. 그리고 바이올린도 지켜줘서요. 서리는 동생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 밤 태국 국경을 바라보며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풀어온 수학 문제들은 모두 정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문제는 달랐습니다. 정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내린 선택들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이 길이 정답이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넌 지 반나절 만에 리설이 가족은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태국 국경에 발을 딛자마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정지. 거기서. 태국 국경 수비대가 나타났습니다. 브로커는 이미 어디로 사라진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보여주세요. 경비원이 손을 내밀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북한 여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저희는 리명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경비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군. 체포. 순식간에 가족들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정글을 건너왔는데 이제 와서 체포당하다니. 방콕의 한 경찰서로 이송된 가족들. 좁은 구치소에 갇힌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태호가 불안해했습니다. 물에 젖은 바이올린을 여전히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리명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몇 주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그 말에 서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서리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자유가 이런 건가? 셋째 날 아침, 새로운 경찰관이 구치소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 나와. 가족들이 끌려나갔습니다. 경찰관은 북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단 신원을 확인하겠다. 경찰관이 한 명씩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드디어 서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나? 저는. 서리가 대답하려던 순간 경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지? 불법 입국자들은 모두 송환시킬 예정이다. 송환.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요. 서리가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너희는 불법으로 들어왔어. 저희는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리의 외침에 경찰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북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뭔데? 그 순간 서리의 머릿속에 전단지에 있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김정은이 물었던 질문도. 남조선에 가면 뭘 하고 싶니? 서리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저는 코리안이에요. 영어였습니다. 평생 북한에서만 살았던 서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영어를 사용한 순간이었습니다. 코리안, 코리안. 서리의 목소리가 구치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I am Korean. 난 노스 코리안. I am Korean. 서리는 유리벽을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찢어진 옷, 더럽혀진 얼굴, 그리고 그 간절한 눈빛. 경찰관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지? 코리안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건가? 북한도 코리아 아닌가? 그때 한 경찰관이 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우스 코리안? 남한 사람이라고.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스. 사우스 코리안. 경찰관이 다른 동료와 태국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 사람이 경찰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국정원입니다. 차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한국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국정원 요원은 태국 경찰과 대화를 나눈 후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 보호소로 모시겠습니다. 보호소요? 네. 거기서 정식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방콕 시내의 한국 대사관 보호소. 그곳은 서리가 상상했던 자유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따뜻했습니다. 보호소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여정을 거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리지영이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정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딸아.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리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맨발로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대기실에서 태호가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부정확한 소리였지만 그 선율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구나.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자유를 위한 연주예요. 태호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누군가를 감시하지도 감시받지도 않는 것. 자신의 의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다음 날 국정원 요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할 이름 말입니다. 새로운 이름요? 네. 보안상 필요합니다. 서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리설이라는 이름에는 북한에서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박세미로 하고 싶어요. 막세미요? 좋은 이름이네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처음으로 한국 통장과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세미, 리명호, 리지영, 리태호.
요원이 이름을 부르자 서리는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박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요원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뭔가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말입니다. 그 순간 서리, 아니, 박세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임시 숙소에서 첫날 밤, 박세미는 창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자유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코리안이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나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거구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박세미는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한반도의 남쪽, 자유 대한민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보낸 20일 후,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박세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땅. 꿈에서만 그려왔던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온 가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발을 딛는 순간 박세미는 압도당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LED 조명, 대형 스크린, 화려한 광고판들이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냄새, 커피향, 빵 냄새, 각종 화장품 냄새들이 섞여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리명호도 놀라워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버스에 올랐을 때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본 그 어떤 건물보다도 높고 웅장했습니다. 저기 봐요. 저 건물 꼭대기가 구름 위에 있어요. 태호가 신기해하며 창에 코를 박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크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구나. 리지영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정착촌에 도착한 가족들. 그곳에서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물 좀 사올게요. 박세미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계산원이 없었거든요. 대신 큰 화면이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라고 해요. 여기서 직접 계산하시면 돼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미는 화면을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이었거든요. 처음이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주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며칠 후, 박세미는 정착촌에서 운영하는 적응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교육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보세요. 선생님의 말에 다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한의 경쟁 교육도 부작용이 있죠.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세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정해진 답만 말해온 그녀에게 자유로운 의견 표현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박세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물었을 때 박세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은 자신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편 태호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정착촌 근처 홍대 거리에서 처음으로 버스킹을 시도한 것입니다. 물에 젖었던 바이올린은 수리를 받아서 예전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태호가 바이올린을 꺼내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어린 친구가 잘한다. 북한에서 온 친구라며? 대단하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용돈을 주었습니다. 태호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자유로운 관객들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태호의 순수한 인사에 사람들이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리지영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할머니가 고마워하시자 리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윗사람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한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할머니의 말에 리지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정착촌에서 탈북자 가족들을 위한 작은 회식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삼겹살이에요. 태우가 신기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음식이었거든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며 온 가족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리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마음껏 드세요. 사회복지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 삼겹살을 입에 넣는 순간 리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그 말에 온 가족이 울컥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식 중간에 불편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탈북자라며? 그런가 봐. 요즘 많이 온다던데.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거 아냐? 갑자기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세미는 얼굴이 빨개졌고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명호가 묵묵히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국민이다. 아빠. 맞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당당하게 살면 돼. 아버지의 말에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박세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편입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정말? 할 수 있겠니? 네. 제가 가진 건 수학밖에 없어요. 그걸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박세미는 도서관에서 편입시험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수학 문제들은 여전히 쉬웠지만 논술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세미는 연필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자유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박세미는 천천히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꿀 수 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답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세미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리명호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온 가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시퀀스8 이름을 버리고 삶을 얻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 서울대학교 수학과 편입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박세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박세미 있다. 박세미가 소리치자 온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합격했어? 태우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네. 서울대 수학과에 편입 성공했어요. 온 가족이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리서리에서 박세미가 된 지 1년 드디어 새로운 꿈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같은 시기 태우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태우야, 예술중학교에서 연락 왔어. 정말요?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할 수 있다고 해. 태우의 바이올린 실력은 한국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홍대에서의 버스킹이 소문이 나면서 여러 학교에서 러브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음껏 음악을 할 수 있겠네요. 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리지영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만난 탈북 여성들의 어려움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그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 진료소요? 응. 탈북 여성들을 지원하는 곳이야. 북한에서의 의료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리지영은 주말마다 진료소를 찾아 탈북 여성들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언어도 통하고 상황도 이해하는 그녀의 도움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후배 탈북 여성의 고마워하는 말에 리지영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리명호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에 적응하며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논문이 게재됐어. 한국과학지에 리명호의 논문이 실린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과학기술 격차 분석과 통합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아빠 대단해요. 이제 정말 한국 과학자가 된 기분이야. 리명호는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원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다큐멘터리요? 네. 성공적인 탈북 사례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가족들은 고민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탈북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박세미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탈북과 정착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수학 천재 소녀와 그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온 가족이 신기해했습니다. 와,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네. 태우가 신나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리설의 가족, 21세기 탈북 기적. 수학 천재에서 사회봉사자로 박세미의 변신. 가족 모두가 각자 분야에서 성공, 통합의 모범 사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세미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때 박세미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박세미 씨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말이에요. 박세미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국회에서 탈북자 정착 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국회에서 발표를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국회 대강당. 수백 명의 의원들과 관계자들 앞에서 박세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저는 리설이었습니다. 북한의 수학 천재라고 불렸죠. 하지만 진짜 천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세미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정글에서 저를 업고 걸어준 아버지, 물 한 컵으로 생명을 살린 어머니, 바이올린을 놓지 않고 희망을 지킨 동생. 이들이야말로 진짜 천재들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후배들이 저희처럼 힘들지 않도록 돕는 일을요. 박세미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국민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처음으로 전문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사진작가의 말에 온 가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가족 사진이네요. 박세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유 속에서 찍은 첫 번째 사진이야. 리명호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리설이는 박세미가 되었고 가족은 각자의 꿈을 찾았습니다. 몇 년 후 박세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탈북 청소년 교육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통일을 주제로 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리지영은 탈북 여성지원센터의 책임자가 되었고 리명호는 남북과학기술교류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세미는 후배 탈북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배님,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떻게 견뎠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박세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꿈이 있었고요. 그날 밤 박세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진실을 본 그날, 우리는 계산을 멈추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수학에는 정답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대신 우리가 만들어가는 답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사랑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불빛들처럼 이제 그들의 인생도 자유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리설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박세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희망과 함께.